문제 다시 보시죠. 문제. 오늘은 풀이를 좀 해야 됩니다. 첫날 우리 만났을 때 제발 공부하지 말고 시험 준비하라고 했죠. 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 문제를 풀면서 좀 파악합시다. 15개 지문 모두 다 기출 지문들입니다. 전부 다 출제된 문제들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이 부동산 정책이었습니까? 오래되어서 다 잊었습니까? 자, 정부의 시장 개입. 정부의 시장 개입에서 출제되는 형태는 세 가지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정부는 왜 시장에 개입하느냐 그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개입하느냐라고 했고, 세 번째는 그 결과를 물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또는 원인 또는 근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라 말하기도 하고 방법 또는 방식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뭐다? 시장 실패.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하나 더 기억하는 거랍니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개입합니다. 시장 실패만 가지고는 답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걸로요. 자, 하나는 시장 실패, 하나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과 무엇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거는 따지지 말아요. 뭐 그렇게 따지다 보면 암기할 게 수만 가지가 되는 거니까 그냥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수단은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 개입. 직접적 개입은 종류의 기준을 두지 말고 정의의 포커스를 두자 그랬습니다. 직접적 개입이란 무엇이다?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 정부가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그래서 공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공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들은 모두 다 직접적 개입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간접적 개입이 있었습니다. 간접적 개입은 종류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열거하시죠.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열심히 하시나 봅니다. 아주 바람직한 형태이긴 한데 이러다가 지칠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요. 자, 세 번째는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지구제.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문제 때문에 시장에 개입을 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정부 실패. 자, 방금 아침에 푸셨던 이 문제가 기출지문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외워버리면 수만 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표현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틀 속에서 답을 찾는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라고 했으니까 시험 준비를 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유형을 파악하고 익히는 거예요. 근데 출제 유형을 전달하는 건 제가 다 전달을 할 거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익히시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답을 찾을 때는 철저하게 키워드를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1번 문제. 1번에서 첫 번째 키는 뭐다? 직접적 개입이라는 거. 직접적 개입. 두 번째 키는요, 부담금. 서로 연결이 안 맞다, 그죠? 부담금이라고 했으니까 어디에 해당된다? 간접적 개입. 다음 2번. 2번은 옳은 지문이죠. 여러분 대부분 다 맞췄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걸 오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그냥 느낌상 좋아서 오라고 한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고 하니 그렇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겠지.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게 답을 찾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답을 찾다 보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용어가 나왔을 때는 또 당황해야 되고 또 틀려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대입할 건지를 잘 봐요. 여기에 대입을 해서 문제의 답을 결정할 거니까. 자, 2번 첫 번째 키는 공공임대주택. 제가 키워드라고 말하면 빨리빨리 체크해요. 공공임대주택. 그럼 칠판에서 동의어 찾으세요. 자, 잠깐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거면 시험 문제가 직접이냐 간접이냐를 물었어야죠. 근데 이번 지문은 직접이냐 간접이냐를 안 물었죠. 그럼 여기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공공임대주택의 동의어를 칠판에서 찾으세요. 없다고요? 있으니까 찾으라는 건데. 다시 공공임대주택은 누가 주택을 공급하는 거죠? 정부, 주체가 정부다, 그죠? 그럼 여기서 동의어가 어디 있나요?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문에 공공임대주택을 보시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빨리 해석할 수 있어야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답을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키는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의어 칠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문제 해결 이래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 그럼 그걸 좀 더 해석하면 불필요한 거지만 해석을 하면 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거죠? 무주택자들이 너무 많아서. 무주택자들이 많아서 이들에게 주택을 공급해 주는 방법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결과 무주택자들이 집 구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2번 지문입니다. 2번 지문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면 3번도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번에서 첫 번째 키는요. 오케이. 분양가 규제, 그죠? 규제만 동그라미. 분양가까지는 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를 키로 잡으려면 분양가 규제 그 자체를 물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분양가 규제 그 자체를 물어보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키는 뭐다? 규제. 동의어가 칠판에 어디 있죠? 정부의 시장 개입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는요.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동의어가 어디 있습니까? 오케이. 정부 실패. 잘합니다. 자, 4번으로 갑시다. 첫 번째 키는요. 응? 자, 시장 실패 좋은데, 자, 그 전에 우선 키를 찾아봅시다. 제일 뒤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키입니다. 칠판으로 오시죠. 근거를 물어본 거예요. 이유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답은 얘네들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시장 실패 나와 있죠? 그래서 옳은 표현입니다. 자, 유형을 빨리 익히세요. 지문을 단순히 외우시면 안 돼요. 예, 이런 지문 형태는 수만 가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5번으로 갑시다. 첫 번째 키는요. 오케이. 토지 수용. 만일 5번에 시장 개입 수단을 키로 잡아버리면 구체적으로 지문이 직접 간접을 의미해야 돼요. 그죠? 직접이다 간접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는 수단을 키로 잡아야 되는데 지문은 그게 아니니까 따라서 5번에서 키는 토지 수용. 동의어가 칠판에 어디에 있다? 정부의 시장 개입. 정부의 시장 개입. 그럼 두 번째 키는요? 갈등. 갈등 동의어 칠판에 어디 있습니까? 정부 실패.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찾느냐? 수용을 했으면 당연히 뭐 갈등 생기겠지. 뭐 이렇게 가버리니까 대충 느낌으로 찍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킹을 해놓고도 본인을 못 믿는 거죠. 다음 6번으로 갑시다. 6번 지문. 키 선택합니다. 이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다, 근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 시장 실패.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하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럼 개입하기 전의 상태는 시장이 불안정하다. 동의 어디 있습니까?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개입한다 이런 겁니다. 7번으로 갑시다. 이제 다 끝나가니까 빨리 파갑니다. 7번 첫 번째 키는 개발 제한 구역. 단 개발 제한 구역 그 자체에 대한 지문일 때는 개발 제한 구역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그 내용 그 자체를 물어본 건 아닙니다. 두 번째 키는요. 개발 제한 구역의 동의어가 칠판에 어디 있습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 정부의 시장 개입. 두 번째 키는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문제 해결. 그럼 지금까지 대충 보면 이 표현들은 항상 지문에 제시가 되네요. 이는 제시가 되어야죠.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근거가 뭐냐 이는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결과라는 말은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면 되니까 정부의 개입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놓으면 되니까 구태 결과라는 단어를 지문에 제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 수단을 물어볼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어디에 속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직접이냐 간접이냐의 개념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수단이라는 말 그 자체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을 의미하는 겁니다. 8번 갑니다. 첫 번째 키는 정부의 시장 개입. 두 번째 키는 다른 말로 바꾸면 정부 실패. 9번 첫 번째 키는요. 자, 토지 이용을 만일 키로 선택한다면 시험 문제가 얘네들을 물었어야 돼요. 무엇은 토지 이용 규제에 해당된다. 이렇게 했다면 그걸 키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용도 지역 지구. 용도 지역 지구. 동의어가 칠판에 어디에 있다고요? 정부의 시장 개입. 두 번째 키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완화시킨다는 것. 동의어 찾아가면 문제 해결. 따라서 지역지구제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완화시킨다라는 것을 암기하는 것은 전혀 의미 없는 학습이라는 얘기입니다. 10번으로 갑시다. 첫 번째 키는요. 제일 뒤에 있는 것 같은데요. 개입할 수 있다. 동의어 칠판에서 찾으세요. 아니 개입할 수 있다의 동의어.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니까 이유나 근거를 말하는 거죠. 그럼 지문에는 뭐가 보여야 됩니까? 시장 실패 내지는 일치하지 않는다. 두 번째 키는 최적 배분.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 최적 배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최적 배분이 아니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했다 이런 뜻입니다. 11번 첫 번째 키는 간접적 개입. 두 번째 키는 보금자리 주택인데 보금자리 주택이 얘입니다.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하게 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희망주택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고 다양한 용어들을 쓰는 겁니다. 따라서 11번 간접이 아니라 직접. 12번 첫 번째 키는요. 개입하는 논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키는 논리. 동의어. 그렇죠. 원인, 이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는 외부 효과나 공공재가 보입니다. 걔네들이 다 시장 실패의 원인들이었죠. 정확합니다. 5. 13번은 공공재 그 자체의 특성을 물어본 거니까 공공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비경합성, 비배제성. 그래서 그게 틀렸고요. 14. 첫 번째 키는 개입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근거, 원인. 따라서 두 번째 키는 조화. 그럼 개입하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
부조화. 맞습니까? 부조화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일치하지 않았다.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입을 해서 일치를 시키겠다라는 얘기죠. 정확한 표현이고요. 15번 첫 번째 키는 정부의 시장 개입. 두 번째 키는 소비자 잉여 감소와 생산자 잉여 감소 체크하고 이꼴 사회적 후생 손실. 다른 말로 바꾼다면 정부 실패. 자, 다시 한 번 더요. 기출지문이라 여러 번 공부하면 지문들이 눈에 항상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가면 이 지문과는 다른 용어들이 막 떠요. 그럼 또 당황하고 답을 또 못 찾아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답 찾으세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유형이 어떤 건지를 딱 봐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중심으로 놓고 왜 개입합니까를 묻거나 어떤 식으로 개입합니까 라고 묻거나 아니면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지문 그 자체로 가지고 해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지 않고 시험 준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정말로요? 벌써? 이렇게 학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직접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강의의 목표는 경제적 마인드를 조금 형성시키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삼는 게 목적이고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갈 겁니다.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할 겁니다. 5월 달부터는 강의 패턴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5월 달부터는 답 찾는 형태로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학습을 하는 이유는 먼 훗날 7월이 되고 9월이 되어서 문득 여러분들이 왜 그렇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궁금증을 느낄까 봐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언제든지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5월 달부터는 답 찾는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야 학교 갑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 들어갑시다. 신문기사부터 봅시다. 9페이지 보시죠. 제일 마지막. 그게 신문기사입니다. 지난주 매경에 올라와 있는 기사인데요. 자, 헤드라인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헤드라인이고요. 박스 안에 신 DTI TSR 토시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보시죠. 내년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이론과 계산으로 다 만날 겁니다. 갑은 주택 하나를 매입을 합니다. 근데 주택을 살 때 은행으로부터 2억을 차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자율은 연리 5%고 원금 균등으로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합시다. 상환 기간은 20년 합시다. 상환 기간은 20년. 이제부터는 20년도 안 주겠답니다.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매월 갚아야 되는 돈이 어떻죠? 근데 이 기간을 정부가 줄여버리겠다고요. 길게 못 가게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상환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부터 먼저 해봅시다. 2억을 빌렸다, 그죠? 2억을 빌렸는데 20년 동안 원금 균등으로 갚아야 되니까 20년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매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240개월로 나누면 되는데, 그죠? 그냥 이렇게 해서 다시 계산하면 되니까. 2억 나누기 20년 해보세요. 누군가가 계산하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액이 딱 떨어질 텐데. 얼마 나옵니까? 2억 나누기 20년. 2억 나누기 20. 예? 아, 또 나누기 12를 했습니까? 아니, 일단 2억을 쳐봐요. 1,000만 원 오죠? 아, 이거 한참 걸리네요. 그럼 나누기 12 하면 이제 매월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자, 이거는 원금이고, 그러면 2억에 5% 해보세요. 얼마 되는지. 그냥 2, 5, 10이니까 그것도 1,000이죠.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이런 조건의 갑돌이가 이번에 또다시 주택을 하나 더 사려고 합니다. 이 주택을 사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자, DTI 적용합시다. 자, DTI 60% 잡고요. 이 사람 연봉 1억으로 잡읍시다. 분모는 연소득이 들어가고. 그럼 1억에 60%면 얼마가 되는 거죠? 6천에 1억. 6천만 원에 1억. 야, 아침에 문제 풀 때는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어떤 게 여러분들의 진짜의 모습입니까? 응? 얘가 뭐라고요? 저당 대부액입니까? 저당 지불액입니까? 저당 지불액. 저당 대부액은 빌리는 돈. 저당 지불액은 원금이자 합친 것.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기억해도 상관은 없으나 계산 문제 풀 때 조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그냥 저당 지불액이라고 기억해 놓는 게 좋습니다. 둘 다 동의어입니다. 그러면 DTI가 60인 경우라면 1억을 연봉이 1억이라면 6천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얼마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까? 6천만 원을 빌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었죠. 저당 상수로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편의상 저당 상수를 10%로 잡았을 때 6천 나누기 10% 하니까 이런 경우라면 6억을 빌릴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빌리는 겁니까? 이미 지금 대출을 받은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DTI는 어떻게 하느냐? 기존 부채 때문에 부담하고 있는 이자를 빼야 돼요. 이자가 얼마입니까? 1,000. 그럼 여기서 1,000을 차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5천이 되니까 이 사람은 얼마를 빌릴 수 있다는 겁니까? 5억을요. 근데 내년 1월 달부터 적용하는 신 DTI는 여기에 원금도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마이너스 원금입니다. 그러면 4천 되니까 이 사람은 이제 4억을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설정해 봐요. 이미 자, 요게 두 번째 주택이 아니라 세 번째 대출을 받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세 번째 대출을 받는 거라면 첫 번째, 두 번째 다 차감을 해야 됩니다. 그럼 금액은 점점 적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다른 대출이 있다면, 다른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 주택담보대출의 주담대에 대해서는 원금이자를 다 빼야 되고 원리금을 빼야 되고, 다른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차감한다는 겁니다. 그럼 대출의 규모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줄이겠다는 얘기고요. 이거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죠. 예. 자, 반면에 이제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하는 DSR은 위에와 일단 똑같아요. 똑같은 형태로 가는데 여기서 추가로 또 뺍니다. 자동차 할부가 있으면 자동차 할부금액도 다 마이너스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면 마이너스 통장도 다 빼야 됩니다. 하여튼 부채가 있으면 몽땅 다 빼야 됩니다. 결론 돈 하나도 못 빌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DSR은 좀 더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은행에 찾아가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은행에 찾아가서 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는데 이 통장으로부터 지금까지 돈을 빌린 적은 없습니다. 자, 은행 가서 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이 통장을 통해서 돈을 빌린 적은 없습니다. 이 사람의 부채는 얼마다? 5천입니다. 그러니까 통장 만드는 그 순간 다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차감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자,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은 8.2 대책, 9.5 대책에 이은 부동산 투기 및 과수요를 잡겠다는 연장선상에서 이를 보완하는 정책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두 줄 들어갑시다. 시작. 그래서 12대책의 제목이 그냥 가계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으신 것처럼 정부는 가계부채 상황들을 이번에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 대출 받기를 어렵게 만든 것이고 돈을 빌려갔는데 빌려가서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다 확인을 한 겁니다. 최악의 부실 상태가 어떤 거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생활비로 쓴 경우 그게 가장 부실한 채권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신 DTI하고 DSR이라는 얘기입니다. 핵심 내용은 기존 DTI에서는 기존 주담대가 있는 상태에서 신규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주담대에서 뭘 뺀다고요? 이자만. 그러니까 앞서 했던 것처럼 요 이자만요. 그런데 신 DTI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뒤에 것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원리금을 뺀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년 시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DTI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신 DTI로 볼 거라고요. 신 DTI로 시험을 봐야 되니까 혹시 또 지문이 서로 비교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그냥 신 DTI로 나올 거니까. 그럼 이제 뭘 차감한다는 건가? 원리금을 빼고 그 다른 대출이 있으면 대출이자 다 빼는 겁니다. 자, 계속 갑시다. 게다가 대출, 이제 추가적인 부분요. 게다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증빙을 제출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부모가 연소득이 들어가야 되니까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죠. 증빙 서류가 뭐죠? 소득세 납세 실적 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소득세 납세 실적 가져오라 그러던가요? 네. 아, 요새도 그러던가요? 네. 요새는 안 가지고 들어가도 될 텐데. 은행에서 그냥 조회해보면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조회하면 거기 다 뜹니다. 모니터에.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 안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동의하면 그냥 소득세 납세 증명이 다 뜨기 때문에 요새는 구태여 서류 가져오라는 말 안 할 텐데요. 그럼 가져오는 걸로 하는 걸로 하고. 자, 계속 갑시다. 이 경우 기존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 말까지는 최근 1년간 소득 기록을 확인했었는데 자,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기존에는 1년치만 가지고 들어오면 되는데 내년부터는 2년치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분모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작아집니다. 자, 어떤 의미죠? 보세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근속연수가 많아질수록 연봉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2017년도 입장에서 나의 연봉이 제일 많은 것은 2017년이겠죠. 근데 이제 2017년은 아직 모르니까 언제 소득세 납입증명서를 가지고 들어갑니까? 2016년이죠. 근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2017년 가고 16년 가고요. 그럼 정상적이라면 2017년도 연봉이 높을 거 아닌가요? 근데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은 그 전가하고 같이 가지고 돌아라고요. 결론은 얘를 평균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작게, 예, 분자는 크게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막둥이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막둥이들은 아무런 상관없어요. 막둥이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막둥이는 연봉이 나오죠. 곱하기 1.34 이렇게 적용해 줍니다. 연봉을 더 잡아줍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미래 소득을 고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지금 막둥이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연봉이 점점 많아질 테니까 갚을 능력이 더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담대는 상환 기간이 장기죠.
10년, 20년, 30년이 장기로 가는 거니까. 아마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의 연봉은 분명히 많아져 있을 테니까 갚을 능력도 그만큼 좋아진다는 근거가 있어. 근데 이 수치를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정하는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문제도 분명히 있겠죠. 그 다음날 그만두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렇게 한다는 것. 기존 DTI에 비해 신 DTI가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요. 시작.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론은 신 DTI를 적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이너스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처음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실수요자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추가로 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주택자입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주 타겟은 다주택을 가진 자, 그들 중에서 최근에 갭 투자를 통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간 자, 이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갭 투자를 위주로 주택을 늘려왔던 다주택자들 또한 간접적으로 심리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뒷면 넘겨봅시다. 세 줄 확인해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정부가 지금 현재 발표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신 DTI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그건 결정났습니다. DSR은 내년 하반기에 도입한다. 그러니까 언제인지 구체화시키지 않고 내년 하반기에 도입한다고 되어 있고, DSR을 적용하거나 신 DTI를 적용했을 때 가장 타격을 보는 주체는 은행입니다. 은행요. 은행이 제일 안전하게 안전빵으로 장사하는 게 주담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 입장에서 상당히 안전해요. 일단 건저당 120% 설정해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은행은 상당히 안전해요. 또 수익도 아주 높아요. 은행에서 우리 개인에게 주담대로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하고 기업들한테 돈 빌려줄 때 받는 이자하고 어느 쪽이 높을까요? 주담대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안전하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지금 막겠다는 얘기니까 은행 입장에서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DSR까지 적용해버리면 은행의 돈 빌려주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시범 기간을 좀 정해놓고 일정 기간 한번 운용을 해보겠죠.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했다가 그 다음에 놓을 거고. 시범 운용 지역은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강남부터 시작하겠죠. 갑시다. 신 DTI와 DSR 모두 자, 그 첫째 줄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요. 다주택자가 문제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 DTI가 적용되는 2018년 1월부터는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의 경우 소득 증빙으로 인해 세 채 이상 집을 늘리기가 점점 힘들어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줄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노련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건지 한번 봅시다. 얼토리는 주택을 세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는 본인이 거주를 해야 될 거고요. 나머지는 임대차를 한 상태겠죠. 월세, 전세. 월세, 전세. 월세로 하고 있겠죠. 자, 우리가 투자 대상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디든 자, 투자를 하면 수익률 몇 프로를 지금 원하는 겁니까? 그냥 시험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데는 관심이 없는 거니까. 자,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봐요. 곧 여러분들은 중개업을 내년부터 해야 될 텐데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은 몇 프로? 예? 10%요? 15%? 말을 해봐요. 어디에 투자 15%였습니까? 방법을 한번 해봐요. 50%요? 5%요?
그러니까 5% 내지 6%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다면 최고의 물건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는데 어떤 부동산이 5 내지 6% 정도의 수익률을 만족시켜 준다면 이거는 중개하기가 아주 유용한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봅시다. 얼돌이가 자, 이 집을 샀습니다. 이 집을 사서 월세로 가봅시다. 전세로 갑시다. 전세로. 얼돌이가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을 해두고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는다면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지금 몇 프로 받고 있습니까? 그냥 2.5% 합시다. 2.5% 받는 걸로 하고. 근데 얼돌이가 집을 살 때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면 몇 프로 부담하는 겁니까? 지금은 4%, 5%대까지 갔지만 그냥 3.5% 합시다. 월세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전세를 하지 않는 이유. 이렇게 된다면 임대사업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손해를 본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집주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세한다 안 한다? 전세할 수가 없죠. 뭐로 가는 겁니까? 월세로. 자, 월세로 전환을 하면서 3.5% 달라고 할까요? 5% 달라고 한다고요. 5%에 맞는 월세를 받을 거라고요. 그런데 얼돌이가 추가로 집을 하나 지금 더 살려고 합니다. 근데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신 DTI를 통해서 받으려고 했더니 추가 대출이 아주 곤란해졌습니다. 그러면 얼돌이가 자금 확보하는 방법은 월세를 전세로 돌리면 돼요. 그러면 전세로 돌렸을 때, 자, 이 상태로 돌리지는 않아요. 자, 애초에 전세 보증금이 1억이고 1억을 은행에 맡기면 2.5% 받는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5%에 맞는 전세 보증금을 요구할 거라고요. 그럼 전세값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일단 목돈을 가지고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자, 방금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경험이 많은 노련한 부동산 투자자들은 빈틈을 찾아서 움직이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 보유자들은 당장 막힌 대출로 인해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월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전세로 전환한다. 그렇게 된다면 전세가는 높아진다 그랬죠? 그 높아지는 이유를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5% 내지 6% 정도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할 거라고요. 그럼 전세가가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다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좁아지게 되니까 또 누군가는 또 어떤 지역은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한 신 DTI의 적용은 기존 DTI를 적용받는 지역이 대상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은 지방의 경우는 다른 결론이 나타날 거고 그로 인해서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지난 1년 동안 아파트값 가장 많이 올랐던 데가 어디라고요? 세종시요. 몇 프로 올랐다 그러던가요? 11%요. 좀 놀라면 될 텐데 11%. 개별 주택으로서 개별 아파트로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올른 건 어디라 그러던가요? 신반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1년 동안 6억 올랐다 그러죠? 신문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1, 2주 전에 나왔던데요. 좀 관심 안 가질랍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모든 지방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 자료 받았을 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지역이라는 지역 나와 있었죠. 그거 제외한 지방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장은 집값이 많이 오른 겁니까? 적게 오른 겁니까? 많이 올랐다고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니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정부가 그 자료를 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 우리 자신들이 고급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무척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하나씩 발표할 때마다 그건 엄청난 고급 정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을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장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했을 때 미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장은 미역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집값이 무진장 뛰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예, 과열되고 있고. 그런 정보를 결론은 우리는 몰랐는데 정부가 주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투자자에게 어디에 투자하라고 할 겁니까? 기장에 투자해라고 해야죠. 그럼 그 고객이 말할 거 아닙니까? 미역요 이렇게. 자, 갑시다.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후의 시장의 눈은 올해 발표가 있을 주거복지 로드맵에 쏠려 있답니다. 이번 주에 발표할 것처럼 하더니 다음 달로 넘어간다는 것 같은데 12월 중순까지는 나올 겁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영향을 줄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가 며칠 전에 발표됐죠. 100만 가구, 현 정부 5년 동안 공공임대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답니다. 별 반응이 역시 없군요. 100만 가구 얼마나 많은지. 자, 박근혜 정부에서는 행복주택 공공임대 만들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목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던가요? 행정소송까지 갔다고요. 이제는 소송 못해요. 이미 판례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것이 공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이미 정부 편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소송 못 들어와요. 정부가 빠른 속도로 갈 겁니다. 빠른 속도로. 저기 자동차 운전하는 저기는 국가 겁니까? 민간 겁니까? 민간 거라고요? 저는 국가 거라고요. 국가 소유의 토지예요. 저기다 공공임대 확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여기 아파트가 확 떨어질 텐데. 동의하십니까? 얘만 떨어지겠습니까? 왕창 다 떨어질 텐데. 저희 공공임대 들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뭐가 들어온다고 얘기합니까? 뭐 복합센터가 들어온다 그러대요. 그거 청원해요, 빨리. 청와대에다가. 그거 하지 마시고 저희 공공임대 지어주세요, 이렇게 해요. 저희다 공공임대가 한 10만 가구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노원의 집값은 왕창 떨어지겠죠. 지금 워낙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예. 작년에 학교 가신 분이 작년에 제보고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3단지가 아주 좋다고 그 30평대 저한테 소개했습니다. 가격이 2억대 후반짜리하고 3억대 초짜리가 초반에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전화해서 해라고 할 때 하지 왜 말을 안 들었냐고 지금 4억 넘었다고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그 자꾸 뭐라 하길래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엄청 뛰었대요 이게.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다요. 예. 이유는요. 재건축 호재요. 재건축 되면 다 뛴 거예요. 자, 지금 집값이 오른다 그러던가요? 내린다 그러던가요?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어디가요? 어디가? 강남만 아니고 서울이. 요새 매스컴이 계속 그렇게 나오지 않던가요? 서울은 집값이 오른다 그러죠. 그 서울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만 그래요. 강남, 송파, 강동, 노원구도 많이 뛰었습니다. 용산구 이런 데요. 그러니까 재건축 호재가 있는 데가 지금 가격이 뛰는 거지. 문제가 독특한 게 말입니다. 저 집은 재건축을 하고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을 안 합니다. 제가 뛰니까 재건축과 관계는 우리 집마저 뛰고 있습니다. 독특한 지금 상황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에만 가격이 뛰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뉴스에서 나오지 않던가요? 서울 집값 오른다고요. 그래서 우리 집값 알아보니까 어떻던가? 우리는 상관없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야 오르는 거죠. 자, 마지막 갑시다. 한번 봐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주거복지 로드맵에 지금 나올 내용들이 임대사업자입니다. 처음에는 규제 완화할 것처럼 했는데 지금 나오는 말은 규제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쪽으로 일단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임대사업 하시는 분 없습니까? 자, 임대사업자는 저기 나오는 LTV든 뭐 신DTI 다 상관없어요. 임대사업자로 신고되어서 추가로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 가면 무조건 70% 대출이 일어납니다. 이제부터 그거 안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지금 체제를 조금 더 높이는 쪽으로 하면 그렇게 바꾸나 봅니다. 보유세 인상하는 것 같죠? 2주 전에 재경부 장관이 말하지 않던가요? 이미 검토 끝났다고요. 검토 끝났다는 말은 올리겠다는 뜻 아닌가요?
보유세 인상하나 봅니다. 빨리빨리 똑똑해지세요. 보유세 인상하는데 일단 후속으로 나오는 얘기는 고급주택에 일단 적용할 건가 봅니다. 9억 이상 고급주택에 일단 적용하고 그랬는데도 약효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으면 6억대까지 내려오고 이렇게 일단 하는 쪽으로 가려나 봅니다. 1주택자들은 상관없습니다. 보유세 전혀 상관없고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2년이 지난 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2년 더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2년 더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4년을 산다고 한 번 오면요. 그럼 공인중개사 4년 동안 뭐 해야 됩니까? 자, 그 다음 전월세 상한제. 현 정부와 민주당은 일단 5%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나 봅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통과를 한다면 이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좀 국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아마 통과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국민의당하고 어떻게 협의가 된 건지 정부 아주 자신 있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 보면 통과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과거 정부 9년 동안은 전월세 상한제가 전혀 얼토당토 않는 쪽으로 밀어붙여서 전혀 안 됐는데 이번에 만일 된다면 자 그럼 만일 3월 1일자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전제해 봅시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유예기간을 두겠죠. 자, 그렇게 해서 6월 1일부터 이제 임대차가 생길 때는 5%만 인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부가 발표를 하면 집주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존에 살고 있던 임차인들 다 나가라고 할 거예요. 나가라고 하고 임대료 한 30% 올려버리죠. 뭐. 어차피 2년 단위로 5%씩 밖에 못 올린다면 미리 한 30% 올려놓고 가격을 다시 산정하면 되죠. 이것이 임대료 규제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임대주택 정책에서 임대료 규제의 문제점을 공부하면 방금 말했던 그런 겁니다. 가능한 거죠. 정부가 적용하겠다는 시점 이전에는 상관없는 거니까. 그럼 집주인들은 임차인 다 나가라고 하면 돼요. 다 나가라고 하고 임대료 확 올려버립니다. 과거도 그렇게 했었고. 근데 이제 이 정책의 결과 정말 그렇게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지켜보시고요. 등 정부의 최종 생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두 줄 읽고 갑시다. 시작. 주거복지 로드맵이 곧 나올 거니까 발표되면 어떤 정책들인지 관심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할 때도 아주 필요한 것들이고 시장 상황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 다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 정책의 내용에 따라서는 부동산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겁니다. 가령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기 만일 저 자리에 공공임대가 5만 가구 들어선다고 전제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많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기로 다 이동할 거 아닌가요? 그럼 여기는요? 공가가 심해지겠죠. 그러면 가격은 일단 두 번째 문제라 하더라도 일단 임대료가 어떻게 될까요? 많이 내려갈 거예요. 그럼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수익을 보장받을 수가 없겠죠. 시장에는 큰 영향을 줄 거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투자를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럼 그것은 끝내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큰 영향을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기 공공임대 안 들어옵니다. 저는 이미 결정 났으니까요. 복합센터 한번 들어선답니다. 자, 거기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